준서야,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사장님, 오늘 강연 자료 다시 검토해 드릴까요? 됐어. 10년을 한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문을 닫고 나가자 강태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건물 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학증서, 서류 뭉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옆에는 지역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면 하단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태문 이사장, 올해도 지역 인재 20명의 장학금 전달. 그는 그 기사를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강태문이라는 사람을 마을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억했습니다. 하나는 황무지 같던 외곽 지역에 건설사를 일으켜 수백 명의 일자리를 만든 사람으로, 다른 하나는 은퇴 후 전 재산의 절반을 장학재단에 쏟아부은 사람으로, 두 가지 모두 사실이었고 두 가지 모두 그의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는 세 번째 얼굴이 있었습니다. 집 2층 서재 안 열지 못한 상자 하나를 두고 10년 동안 그 방의 문손잡이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사람. 그날 저녁 윤영숙은 밥상을 차리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가 기일이에요. 태문은 수저를 들다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 정적에 익숙했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반복되어 온 장면이었으니까요. 태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천천히 국을 떴습니다. 영숙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부부의 방식이었습니다.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피해가는 것. 밥상이 치워지고 태문은 습관처럼 서재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오른손이 손잡이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을 봐온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으로 출근한 태문에게 직원이 보고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에서 보내온 정기 협력 문서였습니다. 그는 훑어보다 손을 멈췄습니다. 서류 하단 협력시설 목록에 낯선 기관명이 하나 눈에 걸렸습니다. 푸른 날의 아동보호시설. 익숙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시설 우리 후원 명단에 있어? 비서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부터 소액 후원 연결된 곳입니다. 원장이 지역 복지 포럼에서 이사장님께 직접 인사드린 적 있다고 하더군요. 태문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악수를 나눈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서류를 폈습니다. 시설 아동 현황. 현재 입소 아동 12명.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이유 없이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덮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감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이유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자 먼지 쌓인 책장과 오래된 나무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석, 바닥에 놓인 낡은 종이 상자 하나. 테이프가 군데군데 뜯겨 있었습니다. 상자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이 넘은 손이 10년 동안 수백억짜리 계약서를 흔들림 없이 서명하던 그 손이 낡은 종이 상자 앞에서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지 않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손잡이를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열기 위해 위치를 기억해 두려는 것처럼. 전화는 오전 11시에 왔습니다. 재단 대표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고 발신처는 시청 사회복지과였습니다. 비서가 연결을 돌리려다 태문이 직접 받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받은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공무원 특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미리 다듬어 온 듯한 어조였습니다. 강현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태문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강현수 씨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법적 절차상 혈연 가족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태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은 평온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흔들리는 가로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이 그 유리창 너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혹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태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 손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서가 무언가를 물으려다 태문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가로수가 바람에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재단 일정을 모두 비서에게 넘기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영숙은 그가 낮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태문은 안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차를 끓여 문 앞에 두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문이 잠든 사이 그녀는 거실에 앉아 낮에 재단으로 걸려온 전화의 발신처를 직접 수소문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또 그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 연결된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강현수, 그녀의 아들,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 미혼 상태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동거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그 사이에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고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위탁 가정 연계 절차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 종류의 슬픔을 다 써버린 것처럼 눈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남긴 아이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낯선 어른들 사이에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태문의 밥상 옆에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시설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문은 그것을 보고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치워. 영숙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밥상 옆에 있었습니다. 영숙이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놓았고 태무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것을 외면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종이에 관한 말이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무언가가 식탁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태무는 재단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우산을 접다가 거실 소파에 영숙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주방에도 없었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가다 멈췄습니다. 서재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인 채 울고 있었는데 그 억누른 숨소리가 오히려 문을 통해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태무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이름, 현수. 10년 전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입에 올렸던 날, 싸움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싸움이라기보다 태문이 일방적으로 말을 끊어버린 날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하겠다는 아들에게 그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려면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정말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태무는 그게 내 말이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10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어였으니까요. 새벽 2시쯤 그는 일어났습니다.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다녀간 자리에 상자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물건들을 꺼내지 않은 채 덮개만 열어두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 태무는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수첩, 볼펜 몇 자루,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흑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선명한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 공원 어딘가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아이 둘을 양팔로 안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현수의 어깨에 볼을 비비며 눈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태문이 기억하는 아들의 마지막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현수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을 가던 날 사진 속 얼굴. 아직 아버지가 무서워지기 전의 얼굴.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현수의 필체였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이 아이들 얼굴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태무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께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태무는 밥상 앞에 앉아 영숙이 놓아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영숙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에 국을 부어줬습니다. 태무는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간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푸른 날의 아동보호시설은 시내에서 차로 20분 거리, 야산 아래 자리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곳이 없었습니다.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입구에는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현판 글씨도 반듯했습니다. 태무는 차에서 내리며 그 정갈함을 눈에 담았습니다. 깔끔한 것과 속이 없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수십 년 건설업을 하며 배운 터였습니다. 원장 박은채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웠고 말 사이사이에 적절한 감탄사가 들어갔습니다. 강 이사장이 직접 오셨다며 과하지 않게 반겼고 시설을 안내하는 동선도 능숙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태무는 말없이 따라가며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식당, 공부방, 상담실, 운동장, 모든 곳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부방에 두세 명이 앉아 있었고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요? 박 원장이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외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부분 나가 있습니다. 태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버스가 없었다는 것도 시설 입구에서 들어오는 동안 아이들을 태운 차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이 별도 면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아이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탁자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어 조금 어두웠습니다. 그 안에 아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문의 눈이 먼저 간 곳은 형이었습니다. 준서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 태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어른을 대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재어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동생 하리는 그런 오빠의 팔을 붙잡고 의자 안쪽으로 몸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태무는 천천히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무는 준서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매의 생김새가 코와 입 사이 거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아직 아버지라는 이름을 감당하던 시절에 어느 아침에 봤던 얼굴.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데리러 온 거예요? 태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이준서. 동생은? 준서가 할인을 감싸듯 팔을 돌렸습니다. 이할인이요. 태무는 그 이름들을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이씨. 아들의 성이 강인데 아이들의 성은 어머니 성을 따랐군. 그것이 어떤 사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원장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시설 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안으로 해외 위탁 연계가 예정되어 있어서 태문이 박 원장을 봤습니다. 한 달이라고 했죠? 네, 법적 절차상 최장 한 달입니다. 태무는 다시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무는 이 아이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무섭지만 그것을 숨기는 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오빠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태무는 면담실 문을 나서며 복도에 잠깐 멈췄습니다. 자신이 왜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 창문 하나에 커튼이 살짝 걷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무는 그 창문을 한참 바라보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태문이 두 번째로 시설을 찾은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후원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오는 것이었고 박 원장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태무는 지역 내 여러 복지시설을 정기 방문하는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방문도 그 연장선으로 자연스럽게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태문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공부방에 들어서자 아이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이었는데도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볼이 홀쭉했고 눈 아래 그늘이 있었습니다. 태무는 말없이 공부방을 둘러봤습니다. 교재들은 정갈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사용된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원장이 이번 주 식단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닭볶음, 생선구이, 잡채, 과일. 충분하고 균형 잡힌 구성이었습니다. 태무는 식단표를 들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원장이 뒤따라오며 안내하려 했지만 태문이 먼저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냄비 2개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된장국, 다른 한쪽에는 계란말이. 식단표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조리 담당이 바뀌어서요. 메뉴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박 원장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태무는 그 대답이 준비된 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박할 수 없도록 설계된 말.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을 부하 직원들의 변명을 들어온 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를 했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 열람을 요청했을 때 박 원장은 잠깐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법인 감사 자료는 본부 쪽에 있어서 별도로 서면 요청을 주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거절이었습니다. 태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준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부방에서 나오는 중이었는데 태문을 보자 살짝 발을 멈췄다가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태문은 그냥 보낼 수도 있었지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공부는 잘 되냐? 준서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잘 못해요. 태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태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면담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눈이 어떤 눈이었는지, 사람을 단 몇 초 만에 읽어내는 눈. 그런 눈을 가진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보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못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태무는 차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이의 학업 능력을 위탁 연계의 기준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 특히 해외 위탁의 경우 수용 가정의 조건에 따라 아이들을 분리해서 연계하는 일도 있다는 것. 그것이 준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11살짜리가 동생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태무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재단으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습니다. 푸른 날의 시설, 최근 3년 후원금 수입 지출 내역 공개 자료 다 찾아봐. 국세청 공시 자료도. 비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바로 움직였습니다. 태무는 책상에 앉아 오늘 메모한 내용을 다시 폈습니다. 식단 불일치, 후원금 서면 요청 유도, 아이들의 안색, 비어있는 공부방. 하나하나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놓고 보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비서가 출력물을 들고 왔습니다. 국세청 공시 기준으로 확인된 푸른 날의 시설의 지난 3년 후원금 수입은 총 4억 2천만 원. 그러나 같은 기간 아동복지 프로그램 집행액으로 보고된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2억 4천만 원은 시설 운영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지만 비율이 이상했습니다. 후원금의 절반 이상이 운영비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태무는 자료를 덮지 않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3번째 방문을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간 시설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도에 청소용 대걸레가 쓰러져 있었고 식당 쪽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방문자가 온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무는 안내 데스크 직원이 허둥지둥 원장에게 연락하러 뛰어가는 것을 보며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2분쯤 지나 박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미소였지만 눈 아래 근육이 미세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놀란 것을 감추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연락을 주셨으면 갑자기 이쪽 지나게 됐어요. 아이들 공부방 한 번 더 보고 싶어서요. 박 원장은 잠깐 멈칫했지만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선이 달랐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보여주지 않은 쪽 복도로 먼저 가려는 것을 태문이 자연스럽게 원래 방향으로 걸으며 차단했습니다. 공부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준서가 있었습니다. 태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서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책상 위에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는데 페이지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었습니다. 준서는 11살이었습니다. 태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의 안내로 다른 공간을 둘러보는 동안 태문은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아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러나 시설은 오늘도 준비된 것처럼 정갈했습니다. 방문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너무 깔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기 전 태무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혼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그 짧은 틈에 누군가가 옆에 섰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아이는 앞을 보며 나란히 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 미워하지 않았어요. 태무는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준서는 계속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복도에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러더니 접힌 종이 한 장을 태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태문은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박 원장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처럼 짧고 단호한 인사였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옮겨 적은 숫자들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후원금 입금 내역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2개의 금액이 적혀 있는 행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더 큰 금액, 다른 하나는 그보다 작은 금액. 작은 금액 옆에는 괄호 안에 보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 금액과 실제 입금 금액이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태무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창문 너머 시설 건물을 봤습니다. 3층 창문에 오늘도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것을 자신에게 건넸다는 것의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확신도 없고 마음도 다 정하지 못한 이 노인을 그 아이는 먼저 믿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태무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안쪽 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역 감사원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설업하던 시절부터 얼굴을 익힌 사람. 태무는 짧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비공식으로 한 시설 장부 좀 들여다봐 줄 수 있나?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자료는? 있어. 그날 밤 태무는 처음으로 영숙에게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준서가 복도에서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영숙은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태문이 말을 마치자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현수가 그 애한테 얘기했겠죠. 아버지 얘기를. 태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밤이었습니다. 박 원장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태문이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시설 대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매끄러웠습니다. 준비한 것이 많을수록 말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아이들 해외 위탁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수용 가정 측 사정으로 이번 주 토요일로 앞당겨졌습니다. 태무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속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서 공지 드린다는 게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태무는 지인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권 주장 및 후견인 신청, 혈연 관계 확인 절차, 임시보호 가처분 신청. 법무사는 현실적인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최소 사흘에서 닷새.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출국 준비를 마쳤다면 법적 제동이 걸리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신청서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요일은 빠듯합니다. 태무는 짧게 말했습니다. 해보시오. 전화를 끊고 재단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준비, 연락처 정리, 시설 관련 자료 취합.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다져온 조직 대응 방식이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를 넘겨온 사람이었지만 이번처럼 시간이 이토록 물리적으로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문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한마디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을까요? 태문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에서는 이동 날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눈치로 압니다. 분위기로 압니다. 직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와 시선으로 자신들의 짐이 창고에서 꺼내지는 것으로 준서는 사흘 전부터 이미 알았습니다. 목요일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새벽 2시에 할인을 깨웠습니다. 할인은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준서는 말없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책가방 2개에 미리 챙겨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갈아입을 옷 하나씩, 아버지 사진, 그리고 준서가 몰래 보관해 온 장부 사본의 나머지 부분. 아이들은 소리 없이 시설을 빠져나갔습니다. 비상구 쪽 문은 잠겨 있었지만 준서는 며칠 전부터 그 자물쇠의 상태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오래되어 헐거운 자물쇠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빗속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방향을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의 도로는 낮과 달랐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고 빗줄기가 새져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할인이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긁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 아이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 준서가 멈췄습니다.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갈리는 지점이었는데 어느 쪽인지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할인이 오빠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빗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때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울음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봤습니다. 오빠가 우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태문이 전화를 받은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시설 측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문은 두 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내가 한다. 그리고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영숙이 따라 나오려 했습니다.
태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집에 있어요. 빗속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시설 주변 도로부터 훑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속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분을 달렸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가다 갈림길이 있는 지점에서 헤드라이트가 무언가를 잡았습니다. 작은 두 형체. 태문은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속에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오빠의 손을 잡은 채였고 준서는 태문을 보자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것이 들켰을 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잡혀 돌아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문은 멈춰섰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 손이 준서의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그러더니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당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놓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태문의 옷이 젖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서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서는 그 두 글자에서 뭔가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뻣뻣했는데 조금씩 힘이 빠졌습니다. 하리는 이미 태문의 재킷 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셋은 그렇게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멎은 금요일 아침, 태문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준서에게서 받은 장부 사본, 지인을 통해 입수한 감사 자료, 국세청 공시 데이터, 그리고 직접 메모해 온 방문 기록들. 각각으로는 의혹이었지만 전부를 한자리에 놓으니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수년에 걸쳐 후원금이 실제 아동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공식 보고 금액과 실입금 금액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문은 그 패턴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건설업을 하면서 현장 비용 부풀리기, 자재 납품 비리를 수없이 봐온 눈이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구조는 같았습니다. 보고 숫자와 실제 숫자 사이의 틈새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 한 건 한 건은 작지만 쌓이면 거대해지는 방식. 오전 10시 그는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전 재단 설립 당시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문이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이 없었던 터라 기자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태문은 짧게 말했습니다. 자료 있어. 볼 생각 있으면 오늘 오후까지 와요. 오후에 기자가 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조금씩 굳었습니다. 다 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자료 출처는요? 내가 수집한 거요. 출처는 묻지 마요. 보도는 언제쯤 원하십니까? 빠를수록 좋아요. 아이들이 내일 모레 나가게 돼 있으니까.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혈연관계 소명 자료, DNA 검사 신청서, 임시 후견인 지정 요청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넣었습니다. 법무사가 퇴근 후에도 남아 작업을 했습니다. 태문이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남았습니다. 저녁 영숙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태문이 새벽에 빗속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욕실불을 켰습니다. 수건을 꺼내고 옷을 꺼내고 두 아이를 씻겼습니다. 하리는 욕조 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 때문인지 영숙의 손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할인의 머리를 감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씻겼습니다. 시설 측에서는 아이들을 돌려보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태무는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를 통해 법적 절차 진행 중임을 통보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역 일간지 온라인판 첫 화면이었습니다. 제목은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후원금 수입과 집행 금액의 불일치, 식단 허위 작성 정황, 아동 위탁 연계 과정의 불투명성. 기사 말미에는 관계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중으로 지역 감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문이 비공식으로 연결해뒀던 지인이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공식 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태문 개인의 움직임이 아니라 기관의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 후견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해외 위탁 이동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었습니다. 태무는 전화를 받고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소.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지킬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서는 그날 오후 태문의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추고 다시 하려다 또 멈췄습니다. 결국 태문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태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맞는 거리였습니다. 아직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집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고 태문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4사람이 둘러앉으면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영숙이 중간중간 날씨 이야기나 반찬 이야기를 꺼냈고 할인이 가끔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밥을 다 먹으면 조용히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태무는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2번째 주가 되자 할인이 먼저 태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오다가 서재 앞을 지나던 태문에게 할인이 불쑥 물었습니다. 이 방이 원래 누구 방이에요? 태문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방이었어.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태문이 서재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준서는 재단 근처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버스 노선을 알려줬고 준서는 혼자 갔다 혼자 왔습니다. 어느 날 태문이 재단에서 돌아오다 도서관 앞에서 준서를 마주쳤습니다. 준서의 가방에서 책이 서너 권 나왔습니다. 역사책과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수학 문제집은 중학교 과정이었습니다. 태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2달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박은채 원장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공조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후원금 횡령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수사 착수 자체가 시설 운영을 사실상 정지시켰습니다. 시설 아이들은 순차적으로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판결일 태무는 법원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옆에 있었고 담당 판사실에서 결정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강태문을 이준서, 이할인의 법적 후견인으로 인정. 향후 친권 소송 절차와 병행하여 양육권을 잠정 부여.
태무는 결정문을 받아들고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접어서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된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태무는 준서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계속. 할인이 그 말을 듣고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할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태무는 혼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책장, 먼지 쌓인 책들, 구석의 종이 상자.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들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방 써라. 준서와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빈 방이었습니다. 책장 위에 먼지가 있었고 창문은 오래 닫혀 있어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인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방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태문을 돌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태문도 그냥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인은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날 아침 영숙이 머리를 따아줬습니다. 할인은 거울을 보면서 이쪽 저쪽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태문이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할인이 가방을 받아들며 올려다봤습니다. 태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뛰어나갔습니다. 준서는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서류를 냈습니다. 태문이 먼저 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에게 물어봐서 스스로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재단 담당자가 태문에게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장문 항목에 준서가 쓴 문장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그것을 따로 표시해뒀습니다. 저는 가족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태문은 그 문장을 보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덮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해. 준서는 재단 올해 1호 장학생이 됐습니다. 그해 가을 재단 창립 기념 강연이 있었습니다. 태문이 매년 하는 강연이었는데 올해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비서가 초안을 잡아오면 그는 오래 보다가 다시 써오라고 했습니다. 3번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4번째는 태문이 직접 썼습니다. 강연장에는 지역 인사들과 수혜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와 할인도 앞줄에 영숙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태문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돈이 책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학금을 쌓으면 후원을 늘리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어딘가에서 빚이 상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는 자식 노릇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했습니다. 준서가 앞줄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영숙의 팔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무는 말을 이었습니다. 늦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태무는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늦지 않았으니까. 영숙이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굳어있던 어깨가 그날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4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숙제를 펼쳤고
준서는 책을 읽었습니다. 영숙은 뜨개질을 했습니다. 태무는 신문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냥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이토록 평범한 것이 이토록 오래 걸렸다는 것이. 준서가 책을 덮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손주 맞죠?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태무는 준서를 봤습니다. 그 눈이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확인받고 싶어서였습니다. 태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준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집 장남이다.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오빠 옆으로 슬금슬금 붙어 앉았습니다. 영숙은 뜨개질 손을 멈추고 눈을 찍어냈습니다. 태무는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따뜻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났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무는 72살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단단한 아버지가